학교 다닐 때 제가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도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동선 이런 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남편을 세워놓고 실습을 많이 하죠. 네? 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예. 제 생각에는 제가 간호사 시절에 길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이 교원을 쓰면서 독자분들이 그냥 첫 장부터 막 피냄새가 나서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절제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독자들이 괜찮지 않을까? 실제 현실보다는 약하게 하신. 예, 훨씬 약하게 한 거고 거의 안 한 거라고 봐야죠. 저는 몸이 힘들면 오히려 몸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까미노를 걷는다든가 히말라야를 간다든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 충전을 위해서 올가을엔 베를린에서 뛰시고요. 네.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승입니다. 정혜승의 브릿지. 원래는 독자들과 구독자분들과 책과 저와 이제 같이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제가 성덕이 되어 제가 평소 흠모하거나 굉장히 정말 존경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되고 있어서 매우 행복한 그런 정혜승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약간 아까부터 다들 너 너무 긴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만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개를 제가 준비한 걸 조금 읽어보면 인간의 파괴적 욕망을 그리는 무서운 언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는 다정한 그녀까지 늘 강렬한 서사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서늘하고 뜨거운 이야기꾼 소설가 정유정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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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반갑습니다. 아, 네. 작가님 제가 그 불을 못 끄고 덜덜 떨 정도로 무서워했던 책이 평생에 딱 2권이 있었는데 네. 하나가 7년의 밤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라고 굉장히 짙은 회의에 빠졌는데 너무 넘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 하룻밤에 읽었을 거예요. 7년의 밤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성실한 작가이기도 하셔서 그동안 꾸준히 책을 내셨고 사실 오늘 1부에서는 이 책, 네, 너무 예쁘죠? 표지 새로 싹 갈아가지고 예쁘게 나온 네. 내 심장을 쏴라. 선생님의 그러니까 2009년 네. 거의 초기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읽으니 또 달라요. 아주 맛이 달라요. 어쨌든 굉장히 그 많은 작품 중에서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으로 이 내 심장을 쏴라를 네. 꼽으셨는데 17년 만이죠. 개정판 네, 나온 네, 게 네. 어떠세요? 떨려요. 그게 첫사랑 만나는 느낌이랄까? 선생님한테도 그런 예, 기억이군요. 예, 저는 원래 책이 출간되고 나면 다시는 책을 안 읽거든요. 제 책을. 아, 정말요? 안 들여다봐요. 예, 예. 제가 너무 그 온고 상태일 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 뒤로 또 봤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절망할 것 같아서 아예 안 들여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오면서 처음으로 이 이제 책 좀 들여다보고 내가 이때는 이런 기분으로 썼었구나 이 생각을 아니, 가지고 개정판 왔는데 한다 그럴 때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 표지만 봤어요. 아, 정말요? 예, 예. 표지만 봤는데 되게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그 밝아서 좋았어요. 이게 제가 제일 아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설이 제 청춘에 대한 은유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청춘기를 좀 소녀가장 비슷하게 보냈어요. 네. 그때 앞이 안 보이는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이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 시대에 나와 비슷한 그런 청춘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좀 등을 두들겨주는, 괜찮아. 이 차가운 물을 건너가야 이 터널을 지나면 예, 너도 괜찮아. 따뜻한 땅에 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쓴 게 내 심장을 쏴라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 친구들이 터널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하셨거든요. 네네. 어쨌든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소설은 정신병원이 무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2 청년이 들어와요.
이제 보면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이제 미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너무 묘사가 네.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아주 구체적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유명한 일화잖아요. 경험이 네.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네. 실습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 광주 근처에 광주 근교에 있는 이제 산중턱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병원이 요양병원이 돼가지고 이제 없어졌어요. 그 정신병원이.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심사평가원을 그만두고 몇 년이 된 상태, 한 6, 7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등단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 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심사평가원 다닐 때 선배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게 심사평가원이 병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병원 감사기관이니까. 그랬더니 이제 선배가 이 병원 원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자다고 하고 들어가서 같이 폐쇄병동에 생활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그건 안 된대요. 환자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라는 걸 밝히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폐쇄병동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냈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제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고 정신과 약이 살찌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뭐 에어로빅도 있고 막 그래요. 들어가서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안 놀라셨어요? 들어가서 풍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르구나. 혹은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뭐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대학 때 정신과 실습을 나가죠. 네, 대학 때 이제 제가 한의대학 나왔으니까 네네. 나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환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소문으로는 뭐 정치계 굉장히 권력자의 아들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조울증 환자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 제가 그 이제 실습을 나갔을 때 나의 환자로 대상자가 됐을 때 이 환자를 한 달 동안 내가 케어를 하면서 레퍼트를 써야 되는데 우울기였던 거예요. 날마다 창가에 서가지고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는 오로지 그 환자 옆에 서가지고 창밖 내다보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이수명이라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그때 마음속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소설을 쓰게 되면 이 환자를 모델로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 저는 승민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수명이가 나오는군요. 네. 수명이에서 시작된 거고 네. 이제 승민이라는 캐릭터는 물론 소설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그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승민이를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승민이가 제가 소설을 쓸 때에는 내면적으로 작가의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 마음속에 두 개의 되게 자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조현병 환자이지만 나는 언젠가 이렇게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 꿈꾸는 자유로운 자기를 꿈꾸는 그래서 자기 안에 갈라진 자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표면 이하에 들어있는 것은 나의 갈라진 자아이고 표면 위에 떠올라 있는 것은 두 주인공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묘사를 보면 그 정신과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사고를 쳤을 때 주사를 하고 어쨌든 주사를 맞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다를 이제 수명의 입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다 아신단 말인가? 이걸 취재로 쓰셨단 말인가가 조금 놀랐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예, 그게 할로페리돌이라는 주사인데 이제 저 간호사 시절에도 쓰던 그 약이고 그 이제 증상은 대충 알고 있죠. 근데 정확한 어떤 내면적인 증상, 자기만이 느끼는 증상은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 정신병원에 폐쇄병동에 들어갔을 때 환자들에게 들었죠. 환자들은 그 주사를 많이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 깨어났을 때는 어떠냐. 도움을 많이 받으셨군요. 엄청 실제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정신과 약이 그렇게 괴로운 약이라는 거는 들어가서 처음 알았어요. 책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죠? 네. 환자들이 너무 괴롭고 신체적으로도 괴롭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서 유일하게 병원에 흡연실을 두고 있는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그것도 놀라웠어요. 예. 왜 병원에서 흡연을 한다고? 뭐 이것도 좀 놀랐고. 흡연을 허락을 해요. 아, 이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흡연을 허락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실이 따로 있어요. 그 선생님 책에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 캐릭터들이 다 되게 재밌잖아요. 뭐랄까. 뭐 전박이, 네. 뭐 칼제비 뭐 이런 네. 것도 다른 책에서 나오고 막 그거를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안 주고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고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구상을 다 그렇게 만들고 가신 거죠? 그게 저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건데 처음부터 시그니처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별명을 붙여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대표할 수 있는 별명을 붙여서 한번 해볼까? 뭐 만식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했더니 독자분들이 그 실제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주구장창 써먹고 있습니다. 계속 깔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다 결정하고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쓰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캐릭터도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한 게 딱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만들 때 5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물 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그 사람의 키라든가 뭐 생김새, 목소리, 습관, 우리가 외부에서 그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뭘 잘하고 뭐 이렇게 습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 묘사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 사람의 욕망은 무엇인가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되게 외부적인 욕망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의사다, 의대생이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욕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다른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욕망이 나는 의사 되기 싫고 나는 뭐 기타 하나 들고 거리 나가서 자유롭게 노래 부르면서 바람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이 사람의 내부적인 욕망이라면 이게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껌껌이. 사실은 이 껌껌이 부딪히는 상충되는 욕망이 있어야만이 제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물의 깊이와 갈등, 모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욕망이 무엇인가이고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이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활동과 행동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저는 봐요. 활동은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이런 게 활동이라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돼야 되는, 변주가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이제 3번째면 4번째는 이 행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가 하는 게 뭐냐. 뭐 의대생을 예로 들자면 집을 결국은 나갔어요. 행동을 위해서 자기가 기타 이제 치고 노래 부르기 위해서 집을 나갔는데 방해꾼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잡으러 뭐 사람 풀어서 잡으러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배고픔, 돈이 안 벌리니까 배고파서 그만두고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해자가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죠. 소위 안타고니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방해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 욕망의 방해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방해물과 이렇게 싸웠잖아요. 막 붙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해물한테 졌으면 이 사람은 주인공이면 안 되죠. 졌다 하더라도 하여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인공은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 심장을 쌀에서 수명이를 보면 하염없이 나약한 사람 같지만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주인공 그게 바로. 약간 소름 끼쳐요. 정말 나약해 보였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보다가 처음을 까먹은 거예요. 와, 맞다. 시작이 이랬었지. 이러면서 예. 정말 놀라운 예, 반전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있어야 네. 돼요. 소설은 갈등을 어떤 엔진으로 삼는다면 소설 전반에 흐르는 것은 주인공의 변화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기본적인 캐릭터는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변주가 있죠. 아무래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절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심장을 쌀아랑 최근작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이제 정말 펼치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도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죠? 계산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 예,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의 이 목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끌고 끝까지 가세요. 예, 예. 가야 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죠. 끌고 가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보셔야죠. 이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죽도록 노력을 해야지 마지막까지 독자를 그 끌고 갈 수 수명을 있다고. 굉장히 그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되게 귀엽고 어두운 유머 예. 코드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선생님의 원래 수명은 이런 애일 거야 이래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블랙 유머라고 보통 말을 네네. 하는데 저는 그걸 블랙 유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게 화장실 유머거든요, 되게. 저질 유머라고 그러는데 제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그게 독자를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하고 또 숨 쉴 수 없는 스토리 속에서 어떤 여유를 잡아주는 게 저는 유머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자분들이 되게 웃겼다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제일 기뻐요. 그거를 알아봐 주셨다는 게 웃기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이건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십니까 선생님? 뭔가 무서워서 덜덜 떨게 만들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막 긴장을 하는데 힘을 조금 빼주는. 네. 그 유머를 엄청 중요시하고 그걸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독자를 한 번씩 피식 웃게 해주는 그런 걸 구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사실 웃기는 작가라고 해주면 되게 좋아하죠. 선생님 아까 아까 선생님 스토리를 보면 청춘의 그 고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등단하기 전에도 고난이 있으셨고 그러면서도 항상 유머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노력으로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좀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네, 원래 낙천적인 사람이고 성격이 뭐 어떻게 힘든 일이 오면 한 이틀 앓고 나면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는 스타일이죠. 오래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낙천성을 가지고 이 공포를 만들어낸다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항상 악을 탐구하시고 욕망을 끝까지 들어가시는 낙천적 성격의 분이 쉽게 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낙천적이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소설이 거기에 잘못하면 먹힐 수가 있어요. 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제 생각에는 제가 간호사 시절에 길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감정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입을 해서 가령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연주자가 돼서 같이 감정이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밖으로 나와서 내가 감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전체 지휘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되는 거는 간호사 시절에 트레이닝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간호사나 의사들이 환자에게 공감을 못 해준다. 이런 불만이 되게 많지만 저도 그런 불만이 있고요. 환자로 가면은.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하면은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감정에 공감해버리면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차질이 와요. 이 환자를 아주 객관적으로 놓고 어떤 과학적 대상으로서 이 판단을 해가지고 생명이 우선이니까 판단을 해서 처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들은 되게 약간 냉정을 유지하려는 그게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저는 트레이닝이 된 게 간호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종의 교훈을 쓰면서
독자분들이 그냥 첫 장부터 막 피냄새가 나서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절제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독자들이 괜찮지 않을까? 안 잔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실제 현실보다는 약하게 하신. 훨씬 약하게 한 거고 거의 안 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독자분들이 그걸 보고 으악 이러는 게 처음에는 그걸 그 갭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알겠더라고. 아, 이거 수위를 더 낮춰야 되는구나. 아, 이런 게 진입장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2012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아, 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방사선 치료도 한 38번, 38회 정도 했었고,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2년 정도 주사를 맞았고 약물요법을 아. 썼고 그리고 5년 정도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추적 기간이 이제 네, 네, 네. 10년 동안 머리를 못 길렀어요.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만약에 재발을 하면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머리가 다 빠지는 약을 써야 그렇죠.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길었다가 빠지면 되게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10년 10년째 끝나고 다시 기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졸업장을 줬어요. 졸업장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안 와도 된다는 예, 거잖아요. 대학병원에 올 필요가 예, 없고 일반 동네 병원 가서 그냥 뭐 한 2년에 한 번씩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졸업장인 거죠. 그때부터 아, 나 이 완치를 기념해서 뭘 할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길러야겠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기르기가 좀 어렵잖아요. 머리 숱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를 길렀는데 생머리를 하니까 머리수가 그렇게 젊었을 때처럼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볶았어요. 그랬더니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 인터뷰를 보다 보면 네. 10년의 기간에 나온 책들이 다 무서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프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나를 쥐어짜거나 너무 침잠하는 이렇게 하는 작업은 좀 피하게 되지 않나요, 보통?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저는 몸이 힘들면 오히려 몸을 혹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달린다든가 뭐 나가서 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심하게 한다든가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까미노를 걷는다든가 히말라야를 간다든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충전이 돼 있어요. 그게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충전을 위해서 올가을엔 베를린에서 뛰시고요. 네.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풀코스요? 예, 예. 정말 남들은 이런 책 하나 쓰면 뭔가 이렇게 진이 다 빨릴 것 같고, 하기야 이런 책을 쓰시려면 체력 안배도 되게 중요하겠다 싶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독자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이거 쓰실 때 이런 막 무서운 이야기 쓸 때, 네. 예.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나쁜 사람이 돼갖고 써야 되잖아요. 특히 종이기용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으셨어요?라고 물어보는데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나쁜 사람 되는 건. 저는 그래서 인간이 기본 베이스가 약간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막 우리를 교육을 시키지 나쁜 일을 하라고 교육시키진 않잖아요.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쁜 일을 사회에서 하면은 이제 수갑 차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안 하죠. 저도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순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소설 속에서는 내가 마음껏 나쁜 일을 해도 누가 나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나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하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과성 있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무리되지 않게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나.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사악한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이 착한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어디 갔다 오고 긴 기간 동안 여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착한 마음으로 약간 정화하기 위해서 착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 책 중에서 4권이 이제 다정한 그녀가 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착한 이야기보다는 제 주제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일반 문학에 가까운 그런 소설을 써봐야지 해서 쓴 게 이제 4권이
하지만 제가 영원한 천국을 본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착한 대목이 있고 아니 이건 7년의 밤인데 하는 대목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걸 안 놓치셨더라고요. 그래도 로맨스가 있잖아요. 그 로맨스 너무 좋아서 선생님 왜 그동안 로맨스 안 쓰셨나 제가 야 이게 이럴 일이야. 선생님 알고 보니 로맨스 맛집이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로맨스를 처음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지인이 이제 되게 친한 지인이 읽어보라고 이제 보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뭐 등단하려고 문학상 공모전 나올 옛날 때 얘기잖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연애 소설만 안 쓰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연애 소설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친구들을 연애하는 이 친구들이 젊잖아요. 젊은 친구들인데 이 나이 든 내가 이 연애를 썼을 때 올드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 그 젊은 감각 이걸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애를 쓰셨다는 건 어디서 컨닝 혹은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자제분에게 힌트를 얻거나 애를 아니, 쓰셨다는 게 어떤 걸까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 이걸 고민할 게 뭐 있냐. 사랑은 불멸이잖아요. 세대든지 그럼, 뭐 예. 공간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면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바꿔 먹었어요.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자하고 내가 연애를 하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그 파트를 쓴 거죠. 이 로맨스의 주인공 남자의 대사가 뭐랄까 모든 이가 로망으로 갖고 있는 이렇게 다정하고 화끈하고 직설적이며 거침없이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로맨스 쓰셔야 된다 쪽으로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스탠스를 바꾸면서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 젊은 아이들을 어떻게 그 이입해서 쓸까를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선생님 주인공들이 대체로 다 남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질 건 아니지만 그 남자 혹은 20대 남자, 20대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20대 남자, 그다음에 30대 남자인데 또 예사롭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직업적으로 이제 막 그 고난을 겪는 분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것도 의도하신 게 있는 걸까요? 그게 의도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 이야기를 하자면 주인공의 조건에 가서 물리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군요. 칼집이랑. 이 사건에 맞는 육체와 어떤 직업과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날거나 뭔가 그 싸우거나를 해야 돼서. 그렇죠. 저는 사실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힘으로는. 다른 이걸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감정적으로도 훨씬 저는 성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리적인 힘으로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복싱을 했었는데요. 네. 한 7년 했었어요, 복싱을.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네 복싱 대회를 좀 나가보면 좋겠다, 동네 대표로.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이제 스파링을 붙여주셨어요. 남자하고. 남자는 저를 못 때리고, 이거 이제 이렇게 방어, 이것만 다 하고 있고, 내가 때리는 거예요. 2분 동안 다 쫓아다니면서, 1분 좀 넘기니까 못 때리겠더라고요. 왜요? 찐이 빠져가지고요. 아니, 그분은 너무 방어만 하고 너무 멀쩡한데, 나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때리니까 찐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때렸을 때 오는 그 반발력 있잖아요. 딱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자와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힘을 써야 되는 어떤 역할에 여자를 끼워 넣는 것은 판타지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니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지니가. 이거는 굉장히 공감을 필요로 하고 어떤 연대감을 필요로 하는 캐릭터 소설. 자체가 요구하는 게 그런 그렇죠.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여자 주인공이 적절해 하면은 그렇게 넣는 거고, 이거는 남자가 아니면 이 물리적인 이런 타격감을 견뎌낼 수가 없어 싶으면은 남자를 넣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나는 남자 주인공을 써야지 해서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득이 캐릭터상 필요해가지고 남자 주인공을 할 때 사실 이제 작가님들이 보통 자기 같은 성을 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하는 건 이입이 쉽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책을 보면은
어떻게 이 30대 혹은 20대 이 남자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훅 들어가서 보느냐도 있고, 네. 말씀하신 거, 그 육체적인 뭐 난리가 네. 났을 때 그 장면이 너무나 리얼한 거예요. 예, 그것도 다 예. 복싱도 해보시고 이게 이건 노력으로 이게 되는군요. 그게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무협지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무협지가 판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동선 이런 거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남편을 세워놓고 실습을 많이 하죠. 네? 그가령 이제 뭐 이게 종에 소설을 읽은 분들은 알지만 그게 보통 액션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괴로워해요. 저를 네. 보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도 기어코 세워놓고 해보는 이 각도가 가능한가? 뭐 가령 종이의 기원에서 마지막에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뻗어서 악셀을 밟게 하는 게 가능한가 하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키가 비슷하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 앉아서 한번 그걸 해보는 닿는 이런 것도 다 해보죠. 안 해봤다가 오류가 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분이 선생님의 열렬한 응원단 중에 한 분인가 봐요. 네, 그래야지 먹고 살죠, 자기도. 아, 안 그러면은 집에서 견디기가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남편분하고 두 분이 실습하신다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복서 출신이신 선생님과 함께 더군다나 그 장면이 예사롭지 않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런 반격을 하지라고 깜짝 놀라면서 숨도 못 쉬고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아, 그게 실습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책이 보면은 이제 다들 스릴러의 여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 장르 소설로 이렇게 쓰느냐 얘기를 하는데 왜 보면은 11번 떨어지신 그때도 다 비슷한 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장르 구애 없이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설만 재밌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등단을 하려면은 일단 본격 문학을 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장르 구분하지 않고 원고 써서 보내다가 떨어지고 뭐 굉장히 혹독한 말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문학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게 내 심장을 쏴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도 일반 문학이고 내 심장을 쏴라도 2번 제가 등단을 내 했잖아요. 심장을 쏴라가 이게 1억 고려 당선작 맞죠? 네, 당시에 맞아요. 엄청난 화제. 예. 네. 그래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도 사실 5천만 원 고려였어요. 그러니까 2번 책 내면서 1억 5천을 이제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상금 헌터인가? 이러더라고요.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도. 네,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저는 문학상을 2개 받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처음에 받은 게 이제 청소년 문학상이었어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가. 그랬더니 이제 계속 저한테 청소년 소설과 동화 이게 이제 계속 청탁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동화를 공부를 안 해봤어요. 동화는 공부를 해야 되는 전혀 다른 장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소설은 뭐 청소년 소설도 쓰고 싶지만 사실 쓰고 싶은 게 뭐 7년의 밤이나 이런 것도 쓰고 싶고 머릿속에 굉장히 구상이 많은데 자꾸 청소년 소설이 들어오니까 청소년 소설은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성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으로 한 번 더 등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2번째 이제 도전한 게 이제 내 심장을 쏴라인 거고요. 캔 키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걸 읽고 이제 작가가 돼야겠다는 어릴 때부터 꿈이시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내 심장을 쏴라에도 영감을 준 작품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내 심장을 쏴라는 사실 캔 키지의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오마주한 작품이에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어떤 영향을 미친 소설이고 나는 왜 작가가 되고 싶은가를 가르친 소설이거든요. 오열하듯이 막 창가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도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 그래서 작가가 되고 몇 싶은 살 거다. 때? 15살 때예요. 아우.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는 유치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일찍 보냈어요. 저는 6살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15살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광주 이제 민주항쟁이 아, 터졌고요. 예. 이제 그 현장에서 이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를 읽으면서 나는 왜 작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스티븐 킹의 책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스티븐 킹의 책들을 분석하고 읽고 이러면서 아, 나는 어떻게 써야 독자들이 내 이야기를 읽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선생님, 제가 아까 딱 2번 밤에 불을 못 끄고 덜덜덜 떨었다라고 한 게 하나가 7년의 밤이고요. 네. 하나가 스티븐 킹의 잇. 그것. 아, 그것을. 그것 너무 무서워서 정말 예. 덜 이럴 일인가. 저 어릴 때 본 책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아무튼 너무 무서운데 그 긴 책을. 중단을 하지 못하고 그 긴 책을 그냥 쭉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지 터너 이거를 넘기지 않고 못 베기고 덜덜 떨면서도 가게 만드는 힘. 네. 그게 이제 이야기의 힘.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스티븐 킹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는 건데 그 가능성이 아직- 없어 보여요. 아니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떡해요? 무작정 찾아가서 집 앞에서 대기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책 미국에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아, 그 가면서 이제 아니 그 출판 예 이건 누군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다리가 없어요. 한번 아. 얼굴만 보는 멀리서라도 그냥 팬심으로 얼굴만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스티븐 소원인데. 킹 선생님은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그분의 팬으로서 뭐 요즘도 보면 추천사를 쓰시더라고요. 네, 이거 많이 추천사 써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이분은 계속 하긴 뭔가를 하고 그 바닥에서 어쨌든 젊은 작가도 챙기고 차세대도 챙기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감탄했었는데 네, 인생을 엄청 정력적으로 사시죠. 막 밴드도 하시고. 그 정력적으로 사시는 것도 닮으셨군요. 마라톤도 하시고 복싱도 하시고. 네. 아, 네. 네. 밴드는 안 하세요? 밴드는 안 해요. 음악 감각이 없어요. 음악적 아이고. 감각. 내 심장을 쏴라를 쓰실 때 좋은 이야기와 영원한 천국을 쓰실 때 좋은 이야기의 기준이 혹시 조금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어떤 거죠? 저는 좋은 이야기의 조건은 3가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일반론인데 재미있고 의미 있고 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원형적인 요소가 있으면 좋아요. 원형적 요소라는 것은 이 요소가 다음 세대로 아니면은 또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영역 밖의 다른 나라라든가 지구상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변주되고 변형이 돼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요소, 원형적 요소, 이게 이제 저는 보편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훈이라든가 뭐 작가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작가의 가장 큰 임무는 진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쓰면서 작가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독자가 알고 있고 독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진실을 쓰지 않고 좀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만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나쁜 놈보다 위선자를 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선은 싫어요. 차라리 독자들이 저 작가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그 이야기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만적이지 않아서 선생님이 사이코패스 소설 쓰면 사이코패스셨어?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선생님이 쓰실 때마다 아니 이분 이런 분이셨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11번 떨어지신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도전하시는 노력 네. 그게 정말 선생님의 재능이라면 재능인데 네.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네. 이어가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눈앞이 캄캄하죠. 힘 빠지고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머리 싸매고 들어 눕거든요. 들어 누워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너는 작가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글을 쓰고 싶으냐 이걸 물어봐요. 작가가 되고 싶으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화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글을 쓰고 싶으냐는 자유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까지도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그 사전적 의미와 관계없이 저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네. 자유의지 저의 테마입니다. 테마.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 나는 글을 쓰고 싶다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제가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심사평가원을 그만뒀는데 당시에는 심사평가원이 굉장히 안정적인 네네. 직업이에요. 그걸 그만두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 때 제 성격상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고 직장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갈 수 없게 다리를 불태운 거죠. 아니 그게 첫 작품부터 그러면 처음에 등단 시도하실 때부터 그 자유 작가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평가 전업으로 그만두고? 시작한 전업으로? 거예요. 예, 예. 그게 남편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했었어요. 언젠가 하신다라고 얘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집 사면 아. 집 사면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집 사면 나는 그만둘 거야 했는데 우리 남편은 뭐 그게 하는 말이겠지 했겠죠. 아. 진짜로 그만둘지는 몰랐겠죠. 근데 그래도 자기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뭐 약속 지켜줬어요. 아, 지금은 네. 뒷바라지 굉장히 투자 가성비가 성공한 네. 투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혼자 벌어서 네. 아들도 있고 나 있고 뭐 내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막 힘들었을 거예요. 예, 지금은 뭐 힘들단 말 안 해요. 선생님, 그 보면은 이제 유명하신 일화들이 보면 이제 집필 기간이 있고 공부 기간이 있는데 네. 그럼 그때 당시 등단할 때는 집필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예. 그 생활을 쭉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때는 뭐 이렇게 쉬는 기간이 없이 거의 6년 동안 제 자신을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는데 처음에는 다 소설 쓰는 것이 서툴고 힘들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그때 시작할 때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실력이. 그래서 너무 막막해요. 이 흰 백지를 놓고 앉아 있으면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또 공책에다가 공책 몇 권씩 되게 구상하고 플롯도 짜놓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을 보내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요? 예.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그게 문학은 그런 것 같아요. 늘지 않아요. 선생님도 한 달을 들여다보면서 첫 문장을 고민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첫 문장부터 쓰지 않고요. 첫 문장은 이야기를 쓰다가 중간에 이게 첫 문장으로 가야겠다 하는 문장을 가지고 와서. 발견하는 스타일이지 첫 문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막 쓰는데 그걸 딱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맴돌고 내일 아침에는 꼭 시작해야지. 근데 자기가 직접 앉아서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그걸 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근데 그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쓰지 않는 시간이 거의 한 달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여기 똥 해놓고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는 거죠. 이 청춘들에게 뭐랄까 굉장히 값진 선물, 이 터널이 끝날 수 있어. 이 시기를 잘 지나면 또 이렇게 너의 자유의지는 무엇이니 이렇게 주신 훌륭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얘기 이렇게 작심하고 하신 얘기 기회가 그렇게 이제 오래 최근 들어서는 없었죠. 책 네. 막 나왔을 때. 네, 17년 만에 다시 얘기를 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때처럼 젊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17살을 먹었네요. 세월이. 네, 네.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정말 성실하게 따박따박 책을 내셨고요. 그 얘기는 제가 2부에서 다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혜승의 브릿지. 오늘도 남은 건 책밖에 없다.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좀 어지럽잖아요.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왜 저렇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게 또 오래되면 좀 익숙해서 덜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번역 출간된 그 프랑스 언론인 에밀리 오브리라는 분과 또 다른 분이 이제 같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회과부도 입니다. 지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120개 지도를 가지고 5대륙의 그 28개국 이야기를 지도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지도로 보면 어떤 지도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지도를 보면 와, 바로 이래서 이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예컨대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핸들링 하느냐, 움직이느냐를 보면은 미국의 함대들이 1, 2, 3, 4, 5, 6 그 함대들이 어떤 바다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지구본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본 지도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예컨대 1947년에 유엔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와 2020년대에 들어와서 트럼프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지도의 차이를 보면 팔레스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지도 하나로 조금 더 이해되는 바가 많고요. 정말 뭐랄까 이 28개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6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이 없다는 것도 이 해외 그 서구 언론인의 시각을 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한국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한국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맥아더 장군이 북한과 중국이 그쪽 국경을 따라서 26개의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몰랐던, 놓쳤던 이야기들을 지도와 함께 보시면 세상이 이랬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기 좋고, 이란의 민족 지도를 보면 그 페르시아와 아랍에서의 이 분쟁들이 그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직선으로 잘라놓은 지도와 달리 이분들의 오래된 역사의 지도는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어서 네, 세상을 보는 창으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 추천드릴게요.